네, 안녕하세요. 동남아시아 지역 동향 설명회 중에서 베트남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베트남 경제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백용훈과 베트남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인 이한우 두 명이 공동으로 작성을 했고 발표자인 저는 백용훈입니다. 2019년 베트남의 경제와 정치적 양상의 특징은 이 부지에서와 같이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명의 저자가 작성한 2019년 베트남의 한 해를 진단하는 논문은 지난 2월 말에 동남아시아 연구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영상 자료는 이 논문의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 서론, 2장 경제 부분, 그리고 3장 정치와 대외 관계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트남은 해마다 이 표와 같이 사회 경제 발전 목표치를 부문별로 설정하고 한 해가 지나면 기존 계획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관하여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은 이렇게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목표치와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12개 부문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거나 초과하는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2019년 베트남 사회 경제 발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교역, 투자에 관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2019년 베트남 경제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GDP 성장률은 7.02%를 기록하면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7.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1인당 GDP는 2019년 2,800달러를 기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별로 성장률을 보시면 산업 및 건설업 부문이 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서비스업이 7.3%, 농림수산업이 2.0%였습니다. 산업 및 건설업 부문 중에서도 제조업이 1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2019년에 전기세 인상과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79%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의한 수출 주도형 산업을 통해서 사회 경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과 투자 부문에 관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역의 경우에 2019년 총 무역량은 5천억 달러를 초과했고 무역 수지는 1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2,642억 달러, 총 수입액은 6.8% 증가한 2,531억 달러였습니다. 주요 수출입 품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출 품목의 경우 전화기, 컴퓨터, 전자제품, 섬유 및 의류 제품 등 모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조 주력 상품이라는 점이고,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와 중간재 상품이 각각 47%와 44%로 이를 합하면 총 91%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EU, 중국 순이고,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아세안 순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부문입니다. 2019년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0억 2천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최고치였습니다. 2019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19개 부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공 및 제조업 부문이 65%로 1위를 기록했고, 부동산업이 10%로 2위, 그리고 도소매업이 3위, 과학기술 분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 투자를 보시면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순입니다. 한국은 3년 만에 1위를 다시 탈환했고, 홍콩과 중국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경제 및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이 성과를 기록한 이유는 양자 및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과 지역 협력 체제 등 개방된 통상 환경이 2019년 베트남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공식 발효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의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9년 6월 30일에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데 따른 기대감, 그리고 베트남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물론이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메가 FTA 추진에 적극 동참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투자 전략지로서 베트남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고, 이것이 2019년 베트남의 수출과 투자 부문의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주요 투자국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대체 생산 기지와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공급 시장 다변화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표에서 홍콩과 중국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설비 이전을 발표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5.3%로 역대 최저치였고, 2017년 이후부터 한 자릿수 인상률이 가공 및 제조 부문의 투자 매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상률은 5.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는 141개국 중에서 67위를 기록했고, 2018년보다 10계단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되었고,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 규모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역 및 투자 지표에 있어서 이 양적 성장과 함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국내 기업의 역량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 총 수출액 중에서 국내 및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와 69%로 두 부문 간의 비중의 차이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두 부문 간의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 각각 16.3%와 12.7%, 그리고 2019년에 14.2%와 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18년 이후 국내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FDI 기업군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량의 증가 현상도 중요하지만 수출에서 국내 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은 국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제가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양상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의한 수출 주도형 산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베트남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적극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교역과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로 2019년에 공산당 정치국은
외국인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결을 공포했고, 이러한 지도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 기지와 투자지로서 베트남의 매력은 외부의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경제 내부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중 최대 과제는 바로 국영기업의 개혁입니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여전히 주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석유가스, 전기전력, 통신 등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서 중요하고 부동산, 식품, 주류, 유통 부문 등 모든 산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열악하고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한 교역 구조에서 탈피하여 국내 부문의 경제가 소재 부품의 현지화와 산업의 고도화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부정부패와 특권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정치 부문입니다. 앞선 국영기업의 개혁 과제에 관한 필요성이 이 정치 부문의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베트남의 개혁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권을 차지하는 행위들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지대 추구 행위들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대외 개방의 효과가 베트남 국내의 사회 경제 발전에 그대로 연계되지 않았고 체제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부패 운동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가 2016년 제12차 공산당 대회에서 웅웬 후종 총비서가 재임에 성공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부엉 당 중앙감찰위원장이 2017년 8월에 당 서기국 상무위원을 맡으면서 더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반부패 운동은 국영기업, 금융 및 토지, 지방정부의 부패 문제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초에 공산당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36개의 감찰단을 설치하고 110개의 당 조직을 감찰하여 총 54,573명의 당원을 징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국 위원 2명, 중앙위원회 전현직 위원 21명, 그리고 경찰 간부 38명, 장군 2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정치국 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공산당 역사상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우 교수님께서 부패 사건의 중요 사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문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부패 운동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2020년 초에 발표된 베트남 부패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에 49%의 응답자가 현 반부패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호치민시 13%, 하노이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부패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반부패 운동이 공산당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 제일 왼쪽 시기를 보시면 베트남은 매 5년마다 공산당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주약을 정하고 공산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대표인 총비서를 정점으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가주석, 행정을 담당하는 수상,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장이 각각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 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당 총비서는 응웬 푸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전다이 꽝이 국가주석이었는데 2018년 9월에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고 현재 공산당 총비서가 국가주석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응웬 수원 훅이고 국회의장은 응웬 김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초에 개최된 제12차 공산당 대회에서 응웬 푸종이 총비서 재임에 성공하면서 반부패 운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응웬 푸종은 북부 출신으로 보수적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경험이 많은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앞서 반부패 운동의 배경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대추구 행위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시 수상을 맡고 있던 인물은 응웬 떤중이었습니다. 응웬 떤중은 남부 출신이고 혁명 2세대로 실무 경험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개혁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응웬 푸종과는 반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2016년 제12차 당대회 직전에 이 두 인물이 차기 총비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응웬 푸종 총비서가 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따라서 숙정 작업 초기에는 응웬 푸종 총비서에 도전했던 응웬 떤중 전임 수상 그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졌지만 이후에 숙정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면서 개혁의 부정적 효과를 수정하려는 작업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응웬 푸종은 부패를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게 집행되어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부패 운동을 통한 숙정 작업은 2021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제13차 공산당 대회에서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세대 교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대외 관계입니다. 2019년 2월에 북한 미국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노딜의 결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도를 높이면서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역시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중국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태국 방콕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여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외교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이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물려받아 1년간 직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UN 비상임이사국으로 2년간 활동합니다. 이로써 2020년에 베트남은 대외 관계에서 아세안의 결속력을 다지고 유엔에서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중국 등의 외부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 및 물적 교류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적 교류를 먼저 보시면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400만 명에 달하고
베트남 체류 한국인과 한국 체류 베트남인은 각각 20만 명 그리고 22만 명 이상입니다. 물적 교류의 수준을 보시면 양국 간의 교역액은 2019년에 666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은 4위 교역 대상국, 베트남의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웅웬 수원 푹 수상은 기존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서 협력 추세를 보다 가속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 교역액 1천억 달러를 목표로 첨단 기술, 부품, 자동차, 금융 등의 투자와 베트남 측의 지원, 사회주택단지 건설 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축 등 공적 개발 원조에 관한 협력 강화, 교육, 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등의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박항서 감독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부임 이후 박항서 감독은 무적 베트남이라는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대회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2019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축구 대표팀은 무패 우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1959년 남베트남이 우승한 후 60년 만이며 1975년 통일 이후 즉 남북 단일팀으로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축구는 전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때문에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로 인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항서 감독이 표면적으로 거둔 성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관한 맥락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선수들과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베트남 사회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은 그간 쌓여있던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어를 몰라도 규율이 아닌 스킨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고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베트남 국영방송에 방영된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 한 장면입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배로 노력해야만 했다는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베트남과의 교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랬을 때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이 어떠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항서 감독이 승리할 때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베트남 정신에서 베트남 사회 문화를 이해하려는 박항서 감독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애국심이 남다른 베트남 국민들의 잠재된 자존감과 단결의 역량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강화와 지속 가능성의 방향을 박항서 감독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020년 전망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베트남 국회는 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계획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0년 GDP 성장률 목표치는 6.8%로 2019년에 이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적 양성과 법적 틀 개발, 2045년까지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번영하는 산업국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 4분기 주요 경제 지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3.82%, 그리고 수출액은 0.5% 증가, 수입액은 1.9% 감소, 베트남 방문객은 18.1% 감소, 소비자 물가 지수는 5.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에서 전망한 베트남 GDP 성장률은 2020년 2.7%, 그리고 2021년 7.0%입니다. 베트남은 확진자가 적은 상태에서도 학교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 전국적 수준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대응을 하여 4월 23일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268명이고 이 중 완치 혹은 치료 사례는 223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0명, 그리고 사망자 수 역시 0명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베트남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한 감염병 통제에 능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경제 전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 회복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은 베트남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21년에 제13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지도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정치 및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초까지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이것이 13차 공산당 대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 부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에 따른 투자 등 외국인 투자 증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 갈등 상황에서 대미 수출이 급격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상 압박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에 따라 기계 설비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는 2019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베트남은 아래에 제시된 주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동향 설명회 중에서 2019년 베트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